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3도 높아 역대 6월 가운데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118년 만에 가장 이른 열대야가 찾아와 더위가 일찍 찾아온 달로도 기록됐습니다. 서울시의 반지하 가구 5곳 중 1곳꼴로 침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가 침수 방지 시설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가구보다 만여 가구 더 많은 곳이 실제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하반기 발사되는 누리호 4호기에 들어갈 75톤급 엔진이 조립을 마치고 첫 연소 시험에 나섰습니다. 이번 연소 시험은 체계종합기업이 직접 총괄 제작한 첫 엔진의 성능을 검증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카락 굽기의 10만 분의 1에 불과한 소재를 활용한 나노 기술의 최신 동향을 볼 수 있는 나노코리아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노 입자로 만든 대형 투명 스크린과 땅에서 분해되는 나노 섬유 등 다양한 기술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달은 역대 가장 더운 6월로 기록됐고 폭염 발생일도 가장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3일 발표한 6월 기후 특성에서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이 22.7도로 평년보다 1.3도나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국 폭염 발생 일수도 평년보다 4배나 많은 2.8일로 기록됐습니다. 밤까지 이어진 더위에 3년 연속으로 6월에 열대야가 발생했으며 서울은 지난달 21일에 열대야가 발생하며 118년 만에 가장 빨랐습니다. 기상청은 지난달 더위의 원인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지속한 강한 햇볕과 서풍을 타고 유입된 중국 대륙의 더운 공기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난달 강수량은 평년 수준에 머물렀는데 하순에 장마가 시작됐지만 상순에는 건조한 공기의 유입으로 강수량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장마는 단기간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는 이 집중호우가 특징인데 특히 밤에 비가 집중되는 야행성 폭우가 잦습니다. 보통 비 예보에서 시간당 몇 밀리미터의 비가 내린다고 할 때 체감상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감이 오지 않는데요. 시간당 강수량 어느 정도부터 위험 신호인지 홍상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비의 강도는 1시간에 내린 비의 양인 강수량 또는 강우량으로 표현합니다. 신경을 써야 할 정도는 시간당 강수량 15mm부터입니다. 시간당 강수량이 15mm일 때는 와이퍼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굴곡진 도로에는 물 웅덩이가 생기게 됩니다. 시간당 30mm의 비가 내리면 우산을 써도 이동하기가 어렵고 운전할 때 시야 확보도 힘든 수준이 됩니다. 지하차도처럼 지대가 낮은 곳에서는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린다는 예보나 방송이 나오면 거리에 물이 차오르고 자동차의 정상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시간당 70mm의 비가 내리면 하천 가까이 있는 차량이 물에 잠기기 시작해 피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국지성 호우와 지형적 요인이 겹치면 피해는 더 커집니다. 지난 2022년 8월 한반폭우로 강남대로와 서초대로 일대의 침수 사태 당시엔 시간당 10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정도 강수량이면 도로에 선 차량이 물에 뜨고 지하는 물론 건물 하단까지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강수량이 많아질수록 피해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지형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폭우 강도에 비해 호우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강수량이지만 짧은 시간 비가 집중될 경우 여전히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장마가 국지성 집중호우 경향을 보이고 있는 데다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으로 올여름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큰 비가 올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저지대 주민들이죠. YTN 데이터랩이 전국 건축물 관리 대장 2천만 건을 분석했더니 반지하가 33만여 동 존재하고 서울에 있는 반지하 5곳 중 1곳은 침수 위험지대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가 오자 물을 뱉어내는 변기. 저지대 침수 때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특히 사람이 다니는 길보다 아래에 있는 반지하에선 물이 차면 창문으로도 물이 쏟아지지만 하수부터 역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저지대 반지하는 얼마나 될까? YTN 데이터랩이 전국의 건축물 관리 대장을 전수 분석해 반지하 주택 규모부터 파악했습니다.
설비나 저장소 등으로 표기된 데이터는 제외했습니다. 전국 반지하 33만여 동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자치구별로는 관악구, 중랑구, 강북구 순으로 많았습니다. 경기도 수원과 성남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만 살펴보면 서남권과 동북권에 주로 분포합니다. 반지하 주택 분포를 서울 안전누리의 침수 예상도와 겹쳐봤습니다. 5곳 중 1곳이 침수 예상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모두 3만 5천여 동, 서울시가 침수 방지 시설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서울시는 50년 빈도의 비인 시간당 100mm 강우 기준으로 침수 예상도를 그렸지만 최근에는 100년, 500년 빈도의 비도 종종 내리고 있어 실제 위험 지역은 앞으로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물막이판 무료 설치에 집중하고 있지만 물막이판은 대피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일 뿐 근본 대책이 될 순 없습니다. 설치된 물방이판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설비가 많은 실정입니다. 건축물 유형별 어느 지점에 어느 높이로 어떤 유형의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또 어떻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침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전문가들은 이미 침수된 이력이 있는 반지하부터 멸실 계획을 세우고 이주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지하는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기인 1988년부터 7년간 가장 많이 생겼는데 서울의 인구가 급격히 몰려 200만 호 주택 건설 사업까지 추진되던 시절입니다. 서울 반지하의 10곳 중 9곳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입니다. 1988년 시작한 천만 서울은 3년 전에 깨졌지만 시절의 산물인 반지하는 여전히 침수 사각지대에 남아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여름철 피서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해수욕장과 계곡, 하천 등 233곳에 119 시민수상구조대 5,900여 명이 배치됩니다. 소방청은 앞으로 2달 동안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해 순찰과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사고 위험이 큰 계곡이나 하천 주변 등에서는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또 성수기 물놀이 사고가 잦은 지역에 시도 단위 특수구조대 인력도 먼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119 시민수상구조대가 구조한 시민은 5,400여 명으로 소방청은 안전요원이 없거나 출입 및 통제된 계곡이나 하천에는 접근하지 말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대서양에서 발달한 허리케인 베릴의 위력이 상당합니다. 베네수엘라 등 카리브해 주변 지역에서 1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가운데 허리케인은 이제 멕시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주혜 기자입니다. 자메이카 수도 킹스턴의 해안가. 높은 파도가 쉼없이 몰아치고 밀려드는 물에 차바퀴는 반쯤 잠겼습니다. 거센 바람에 나무도 전선도 마구 흔들리고 이 상황을 생중계하는 기자 역시 똑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It's hard to remain standing because the winds are just very, very powerful. And this is not over yet. We have seen how lots of debris have been blown off in the last few minutes. 관측 이래 최고로 달아오른 대서양의 수온 탓에 이례적으로 이른 시기 발달한 허리케인 베릴이 카리브해 곳곳에서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베릴은 한때 가장 강력한 5등급까지 위력을 키웠다 다시 4등급으로 내려왔지만 최대 풍속이 여전히 시속 230km 수준입니다. 곧 유카탄 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여서 멕시코도 비상입니다. 대표적 휴양지 칸쿤 공항은 얼른 비행기를 타고 떠나려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Perdí mi vuelo y me voy a tener que ir hasta mañana en la mañana. Espero sí poder salir porque ya me urge irme. Está el aeropuerto llenísimo, hay un desastre y pues bueno, ojalá que mañana podamos salir. 백사장에선 거북이 알이 휩쓸려 가지 않도록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베릴은 이번 주말 멕시코만을 지나 멕시코 동부와 미국 텍사스주 남부 국경 부근으로 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기상예보관들은 허리케인이 유카탄 반도를 지나면 열대성 폭풍으로 강등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스스로 생각하는 정신 건강 상태가 2년 전과 비교해 악화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15세에서 69세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지난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답한 비율이 73.6%로 2년 전 같은 조사와 비교해 10%포인트가량 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스마트폰, 인터넷에 중독됐다고 대답한 비율이 18.4%로 2년 전과 비교해 12%포인트 올라갔고 심각한 스트레스나 수일간 우울감이 지속했다고 답한 비율도 2022년보다 각각 10%포인트 이상 늘었습니다. 정신건강센터는 문제 경험률은 높아졌는데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아는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정신건강 문제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점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위고비나 오젬픽을 복용한 사람들이 시력을 갑자기 상실하는 희소 안 질환을 겪을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안과와 이비인후과 전문 병원 소속 의사들이 지난해 여름 비동맥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 병증 환자가 이례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질환은 시신경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시신경이 파괴돼 영구적으로 실명에 이르게 돼 눈의 뇌졸중으로 불리며 녹내장 다음으로 많은 시신경 실명 요인입니다.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최대 10명인데 당시 의사들은 일주일 사이 환자를 3명이나 발견했고 이들은 모두 당뇨 비만 치료제인 오젬픽과 위고비의 주요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 약물을 썼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지난 6년간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당뇨 환자가 세마글루타이드를 처방받을 경우 이 비동맥성 전방허혈성 시신경 병증의 발병 가능성이 4배 높았고 과체중 비만 환자는 7배 이상 높았습니다. (10억 분의 1)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나노 기술이 과학은 물론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나노 기술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전시회를 임늘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리같이 투명한 대형 스크린에서 영상이 생생하게 나옵니다. 창문으로 사용하다가 화면으로도 쓸 수 있는 이 나노 투명 스크린은 나노 입자를 고르게 분산시켜 만들었는데 머리카락 3개 정도로 얇고 유연성이 뛰어납니다. 폭염과 강추위에도 변형 없이 유지돼 실내뿐 아니라 야외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노 투명 스크린은 나노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마이크로미터 안에 수십 개의 나노 입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8K나 16K나 32K까지도 저희가 구현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소재인 셀룰로스 나노 섬유로 만든 친환경 필터와 마스크입니다. 식물 구성 성분인 셀룰로스를 나노화해 만든 소재로 기존 제품과 달리 땅에서 자연 분해가 가능합니다. 또 미세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도 있어 화장품 첨가제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나노화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나노 섬유화 단위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양한 특성들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석유화학계 소재의 대체 소재로서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나노 기술 분야 최신 성과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정부 부처와 출연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350여 곳이 참여해 나노 소재부터 필름, 스마트 센서 등으로 다양한 기술 성과를 선보였습니다. 1년 동안 나노 기술 분야에서 좋은 연구 성과들을 발표하고 그리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나노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조명하는 그런 어떤 잔치, 그런 행사장이 되겠습니다. 올해 나노코리아에서는 나노 기술과 제품을 가진 기업과 수요자를 연결하는 상담회와 기술 교류회가 열리며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무료 강연과 실험 프로그램 등도 운영됩니다. 최신 나노 기술을 만나볼 수 있는 나노코리아 행사는 금요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엔진 수락 연소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4일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1단용 첫 75톤급 엔진 조립이 완료돼 나로 우주센터에서 엔진 성능 검증을 위한 수락 연소 시험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결과 눈으로 확인된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았고 세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엔진 성능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우주항공청은 밝혔습니다. 수락 연소 시험은 발사체 장착 전 최종 성능을 검증하는 목적의 연소 시험으로 이번 시험은 1단 비행 모델에 탑재될 액체 엔진 4기 중 1호기에 대한 시험입니다. 누리호에 탑재되는 엔진은 총 6기로 1단에 75톤급 엔진 4기, 2단에 75톤급 엔진 1기, 3단에는 7톤급 엔진 1기가 장착됩니다. 우주항공청은 내년 2월까지 연소 시험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리튬 배터리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 우도의 한 전기 오토바이 대여업체에서 사흘간 3번이나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모두 리튬 배터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주택가 사이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시커먼 연기도 상당한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지죠. 제주 우도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입니다. 이게 화재 진압 이후의 모습입니다. 모두 불에 타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이것 무엇일까요? 바로 삼륜 전기 오토바이입니다. 관광객들이 주로 대여에 타는 이 전기 오토바이가 이처럼 불에 모두 탄 건데요. 문제는 같은 업체에서 운영하는 2개의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이틀 동안 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화재는 지난달 30일 이 업체의 보관 창고에서 풍소리와 함께 화재가 나 오토바이 1대와 에어컨 1대가 불에 탔습니다. 같은 날 밤 A 대여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오토바이 17대가 불에 탔고요. 그리고 이틀 전 아침 이 업체 또 다른 대여점에서 불이 나면서 야외에 주차된 전기 오토바이 19대를 태우고 30분 만에 꺼진 겁니다. 소방당국은 이 오토바이에 내장된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고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얼마 전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발생으로 인해 우리는 리튬이 물과 만나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새롭게 알게 되기도 했죠. 실제 화재 당시 제주에는 장맛비가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전기 오토바이가 몇 번의 화재 발생을 경험한 이후 배터리를 리튬이온 성분에서 납산 성분으로 교체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스물세 명이 숨진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담팀을 꾸린 데 이어 4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고 화성 전지 공장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부, 산업부 등 7개 중앙부처와 경기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의 회의에서는 리튬 전지 안전점검 내실화와 금속 화재 대응 기술 마련 등 안전관리 체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TF는 앞으로 격주로 회의를 열고 화재 원인 조사와 안전 점검 등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분과별 추진 과제 등을 논의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중국 시커머스 알테쉬는 우리 산업뿐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싼 값을 앞세워 팔아치우기만 할 뿐 환불이나 반품 등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가 없는 건 물론 치명적인 화학물질로 범벅되거나 안전장치도 없는 물건들이 국내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 제품 10개 중에 4개는 유해한 화학물질 덩어리라서 바다 건너 20일 만에 도착한 택배 봉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크림을 구매했다가 피부가 괴사하는 사례가 10개 가운데 9개는 국내 안전 기준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헐값에 가까운 극초저가로 무장한 알리와 테무가 한국에 본격 진출한 지 1년. 이용자는 7배 넘게 늘었지만 동시에 소비자 피해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락이 계속 안 되니까 분쟁 신청을 했는데 알리에서 그 T자 부품 가격만큼만 1,000원이었나?
네, 그 정도만 환불을 해준다고 해서 십자 부품이 없으면 그건 아예 못 쓰는 거라서 폐기물 처리 비용이 원래 그거보다 더 크거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안전성입니다. 액세서리나 화장품, 빨대부터 학용품과 장난감, 의류 등 아이들이 종일 만지고 사용하는 것들까지 납과 카드뮴, 환경호르몬과 가습기 살균제 성분 등 온갖 화학물질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암이나 뇌질환, 피부질환과 알레르기 등을 유발하고 생식 기능을 떨어뜨려 국내에선 엄격하게 관리되는 성분들입니다. 체내에 들어오면 굉장히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들이기 때문에 납이나 카드뮴 같은 것들은 이제 심장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정도의 농도에도 도달할 수 있는 거죠. 페탈레이트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면 성호르몬을 교란시킨다든지 아니면 비만을 유발한다든지 기타 또 암이 유발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사실상 화학 폐기물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보다 못한 서울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 국내 판매량이 많은 직구품 위주로 벌써 넉 달째 중국 직구 안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알리와 테무 등의 개선도 요구하며 피해 보상도 돕고 있지만 근본 해법을 만들기엔 역부족입니다. 약간의 변형을 이루어서 비슷한 제품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플랫폼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욱이 알리와 테무, 쉬인 등 중국 업체는 중국법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고 이미 해외나 중국 판매자들에게 이전하기도 해 개인정보 관련 범죄 우려도 커졌습니다. 어느 사업자한테 제3자 제공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강 표시돼 있거나 아예 표시 안 했거나 해외에 누군가한테 제공하는데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들이 다 법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고요. 실제로 지난해 전국에서 벌어진 국제 우편물 독극물 테러 소동은 최초 발송자가 중국으로 추정되는데 국내 개인정보가 이미 중국에서 마구잡이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큰 대목입니다. 미국에선 테무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바닥 가격의 상품을 판매하는 데이터 도용 사업이라는 비판과 함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뒤늦게 시커머스에 대해 공정거래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당장 소비자 피해가 큰 유해 상품 판매와 개인정보 유출을 중단할 엄격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정부가 역동 경제 로드맵에서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쉴 때 제대로 쉬고 경기 활성화도 꾀하겠다는 건데 어떤 제도인지 이승은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미국에는 월요일 공휴일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30일 메모리얼 데이가 5월 마지막 월요일로 바뀌어서 매년 연휴가 됐습니다. 일본도 해피 먼데이 제도를 도입해서 성인의 날과 경로의 날 등을 특정 날짜가 아닌 월요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만큼 황금 연휴가 늘어났습니다. 징검다리 연휴나 주 중간에 딱 낀 공휴일보다 휴식의 효율성이 높게 됐습니다. 정부는 선진형 근무 휴식 시스템을 만들어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내수도 활성화하겠다며 이르면 2026년부터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휴일제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요일제가 아니고 특정 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재검토해서 대체 휴일제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요일제 공휴일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요일제 공휴일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여러 번 발의됐지만 본래의 공휴일이 가진 의미를 잃게 한다는 반발 등이 있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날짜의 역사적 배경이 약한 어린이날과 현충일 등을 월요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장마철 위험 지역의 반지하 가구들은 물막이판 설치뿐 아니라 빗물바지 배수구가 막혀있지 않은지도 미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대비를 하더라도 매년 찾아오는 장마철을 무사히 넘기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런 만큼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 등의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